마이크가 잘 들려요? 오케이. 예, 오늘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세계사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 비추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거기에 처음부터 나타나 있었던 것을 보는 것이 한국교회사의 특별한 특징이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고, 오늘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대담인의 시간을 결론적으로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세계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큰 경륜이 우리 역사 도처에서 빛났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다짐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우리가 걸머지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반을 확인하고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한번 총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타나셔서 결론을 잘 맺게 하시고, 우리들 가슴 속에 한국교회를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차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나가서 선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우리들을 손을 붙게 하시고 우리들을 높이 깃발을 들고 십자가 군병으로 세계 앞에 서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같이 하셔서 우리 신학원에 맡겨주신 당신의 사명에 남다르게 있다고 생각하오니 그 속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걸머지고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권고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지막 생활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 되면 안 돼? 지금 괜찮아요? 손 오늘라도 돼? 손 오늘 그러니까 이걸 만지지 말라고 말이지. 이렇게 좀 기다려서 이거를 내가 꺼야겠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괜찮습니까?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됐어요? 예. 아까 우리가 기도 행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학기에
한국교회사와 세계사 글로벌 시대다 그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돼서 그것을 다 한번 총괄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이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이 한 번 다 이제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총괄하는 그런 결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짐하는 그런 형태의 결론을 하는 신화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한국 자체가 어떤 세계사적인 그런 위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계속 보게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결론 내는 시간이니까 총괄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1872년대에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열집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맡겨준 백성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런 말을 이미 했고 그런 책을 써서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하게 한국은 보세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다 중국의 영향 안에 있고 중국에 합병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은 그렇게 오랜 동안 4,000년 동안을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독립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중국과 대립하는 그런 관계 어떤 때는 물론 지냈지만 하여튼 독립국가로 계속 남아있었던 그런 역사가 우리 역사의 특별한 점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중요한 한국의 역사적인 위상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까지도 한국이 큰 영향을 주어서 중국이 저렇게 크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공헌이 있었다라는 것은 장보고라든가 고손지에 의해서도 그것이 확인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을 저렇게 신강 쪽으로 서쪽으로 그 한가리 그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서 저렇게 큰 대륙으로 만든 그런 중국 영토 확장의 그런 공헌에 고손지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세계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세계적인 확대 그런 공헌도 신라 사람 장보고에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라 때에는 항해권이 그 동해권하고 남진하해권하고 인도양 이렇게 그렇게 세 커다란 항해권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을 관통해서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서 저 남양을 거쳐가지고 인도양까지 갔던 그런 거대한 통로가 지금 괜찮아요? 아니면 괜찮아요 지금? 거리가 괜찮아요? 그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손지하고 장보고가 중국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확립하는 그런 데 큰 공헌을 했었다 그런 얘기고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장보고의 동상이 서 있는 데가 없지만은 중국에는 도처에 장보고의 그런 동상이 크게 서 있어 가지고 마치 장보고가 중국 사람인 것처럼 선양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념탑이 도처에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고
물론 신라도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게 한 그런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전통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다 확인하는 시간인데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세계적인 지도를 그린 것 가운데 하나가 1402년 그러니까 고려가 망해서 조선 사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엄청난 지도를 그렸죠. 그 지도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세계적인 유산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없어요. 일본의 료코쿠 대학이라고 하는 용곡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지금 그것이 보존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뭐 우리 거니까 달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그쪽으로 건너가는 건지 그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마테오 리츠가 그린 그런 세계 지도보다도 200년을 앞서 있다 그거예요. 물론 정확도라든가 정밀도 그런 걸로 봐서는 마테오 리츠의 지도가 훨씬 더 우수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적인 그런 것까지도 가지고 있지만은 하여튼 당신은 그 미국이라든가 대서양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을 그리지 못했지만은 엄청난 그런 크게 세계적인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들의 큰 자랑이고 그것이 세계적인 유산으로 지금도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 지도를 보면은 물론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커요. 그렇지만 세계에서 둘째로 큰 나라가 바로 그 옆에 3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진 조선이 바로 그 옆에 붙어 있고 따라서 그 지도만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고 그때로 둘째로 큰 나라가 한국이고 그다음에 거기 아프리카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지 그러는데 아프리카나 인도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면은 제주도 정도 조그만 나라로 아프리카나 인도도 그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정확한 지리적인 그런 관측을 해서 그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한국의 세계 둘째 나라다 하는 거가 그걸 보고서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세계에서 둘째로 큰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와서 우리가 G2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G2라는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가만 꼭 들렀다고 하는 세계적인 그 뭔가 그 연구기관인 뭐죠? 골드만삭스 거기가 김대중 씨가 아주 친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한국은 2050년대에 가면은 G2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면 그 기관은 세계 아주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세계가 경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경제, 증권, 은행, 금융, 재정 이런 생산 이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세계 질서를 매 분석해가지고 연례 보고서를 한 1년에 두 번씩 내고 있는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기관이에요. 거기는 세계 브레인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한국은 2050년대에 가면은 세계 둘째 나라가 될 거다 그랬는데 거기 물론 조건이 있어요. 한국이 통일만 되면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봐서는 북한이 남한이나 동국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남한은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세계적인 국가고 북한은 지금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수준에까지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은 엄청난 게 있어요. 뭐 그 아주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그 중국하고 지금 이번에 그 뭔가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경로가 무슨 무슨 그 원소 뭐지 그거에 히토류 같은 것도 북한에 있고 어지 그러니까 중국은 그 광물 같은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고 있고지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개발이 아직 안 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와 같은 지하 자원이 엄청난데 뭐 그런 것을 거기다가 명기하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2050년 한국이 통일만 되면은 2050년대 가서 한국은 세계 둘째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켜놓고 보세요. 펴놓고 보면은 지금 뭐 어느 The News World US Report, World News and US World News and Report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엄청난 그런 세계 경제 생산 그런 통계 기관에서 계속해서 한국은 지금 6째 나라다라고 하는데 그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겠지만은 이거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과학적인 그리고 아주 경제적인 이런 거 다 포괄적으로 연구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는 US 월드 레포트라고 하는 그런 데 기관에서 그걸 낸 거거든요. 거기 보면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거는 뭐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건 1, 2, 3이 다 미국, 러시아, 중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세 번. 세 나라는 세계 3대 강국이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넷째, 다섯째하고 여섯째가 문제인데 한국이 거기서 여섯째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넷째, 다섯째가 독일하고 영국이에요. 그러면 미국, 러시아, 중국은 뭐 워낙 강대국이고 그다음에 넷째, 다섯째가 영국하고 독일인데 그건 뭐 두말할 거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가 일본이나 불란서나 뭐 이런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한국이 와요. 여섯째 한국이고 그리고 일곱째, 여덟째가 일본, 불란서, 이태리 이런 나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어떤 형태든지 그것을 봤을 적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세계적인 그런 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US 월드 앤드 레포트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발표하기를 한국은 세계 여섯째 나라다. 지금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미국, 중국, 러시아 1, 2, 3등이죠. 그 다음에 4등이 독일, 그 다음에 5등이 영국, 그 다음에 여섯째가 한국.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뭐 앞으로 이제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6.25 산문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일제한테 우리가 오랫동안 당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다 위협받던 그런 거를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5, 60년 내에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국가로 부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이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걸 했을 적에 대개의 경우가 이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교육률 그리고 그 IQ의 무서운 거 그리고 지금 뭐 그 IT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세계의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분석을 내리는 그런 기관에서 내리고 있는 아주 분명한 그런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힘이다 그런 거예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힘이 이런 엄청난 것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서로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나중에 결론 시간에 가서 정확하게 다시 우리가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다 그런 거가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그 지리적인 위상이나 이런 외형적인 위상으로 봐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놀라운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말했지만은 교육이라든가 우리들의 IQ라든가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세계가 보고 있는 것은 한국 개신교의 잠재력이다. 한국 개신교의 잠재력이다, 그런 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그렸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그 세계 지도를 그린 그 원본이 뭐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처음 그렸다고 보기에는 물론 어렵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딘가에서 그런 걸 보고 그랬을 텐데 그 원본을 아직도 찾질 못하고 있고, 이것이 제일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지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연세대학교에 와서 오랫동안 유학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일본의 유명 석학이 하나 있어요. 게이오 대학에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그런 사람이 일본 게이오 대학의 교수인데 연세대학에 와서 오랫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하고 아주 연결이 깊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연세대에 있을 적에 도서관에 가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일본에 돌아가서 2006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오코노기 마사오, 그 이름이 재밌어요. 오코노기 마사오. 뭔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못하면 오코노기, 조그만 나무인데 엄청난 힘을 가졌다. 그런 오코노기 마사오, 조그만 나무인데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 사람이 들으면은 아주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얘기인데,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그런 얘기를 해서,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DNA, 글로벌 표준 유전자를 가졌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엄청난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똑똑하고, 물론 지금도 우리 아이들도 미국 갔다 일본에 여행하고 돌아와 가지고서는 좋은 점 나쁜 점 다 얘기하지만, 놀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결력이라든가 부지런함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정직성, 그런 것을 일본 갔다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들이 못 가지고 있는 걸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글로벌 표준 유전자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 대학의 교수인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글로벌 스탠다드 유니언 DNA, 글로벌 스탠다드 DNA, 글로벌 표준 DNA 유전자를 가졌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장보고 고선지가 이미 중국 역사의 초기에 중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큰 공을 했다, 그런 거고, 둘째로는 한국이 지금은 그 근원을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그렸다. 1402년. 그것도요, 우리가 앞으로 말하겠지만은 이것도 뭐 대단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뭐 위세당당한 그런 때 그린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고려가 망해가지고 지금 조선이 세워지려나 마느냐 해가지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세워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어려울 때예요. 1402년이라는 게 그때
우리가 이 지도를 그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위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던 때가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서 뭐 햇빛이 중천에 떴던 때가 아니고 아주 어두울 때, 힘들 때, 절망적일 때 그런 일을 해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가 성경에 나오는 말하고 꼭 같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그러니까 저녁에 가야 아침이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어두울 때 아침을 본 거예요. 윤동주도 그랬죠. 윤동주가 유명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찰스 3세 영국의 황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초청한 국가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세요. 영국이 제일 처음으로 황제에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국빈으로 초대한 그런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이런 얘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지만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그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 영국이 EU 유럽연합에서 나오고 나서는 지금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나왔거든요. 유럽 전체에서 지금 영국에서 혼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기는 힘든 그런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서 나왔지만은 거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영국에 갈 길은 한국에 있다.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한때는 세계에서 영국의 깃발 유니언 잭크가 해질 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대국이에요. 물론 일본도 영국하고 2차 대전에서 싸웠어요. 조그만 나라, 요만한 나라가 그때 영국은요 카나다,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이런 영국이 그때는 제일 큰 나라예요. 그런 나라하고 일본도 물론 2차 대전에서 싸웠지만은 한국이 지금 그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갈 길은 한국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다 그러면은 영국이 그런 말 할 정도다 그러면 대단한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찰스 3세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초청한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그날 저녁에 버킹엄 궁전에서 요란한 그런 환영식을 했어요. 그때 우리 블랙핑크인가 하는 그런 아이들도 거기 가서 찰스 3세하고 악수도 하고 뭐 기념품도 받고 그러는 사진이 다 그 영국 전체에 공개되고 그랬는데 그때 찰스 3세가 일어나서 저녁 때 그 만찬에 일어나서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사에서 윤동주를 인용했어요. 찰스 3세 영국의 대황제가 한국 그러니까 윤동주를 인용한 거예요. 윤동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요 얼마 전에 윤동주 출신인 동지사대학에서 명예박사를 줬죠. 죽은 지가 벌써 7, 80년 되는데 그런데 벌써 이제 그 중국의 전문가 윤동주한테 명예박사를 동지사대학에서 주는 그런 일가 있었는데 그때 윤동주가 명예박사를 받고 이제 그러는데 동지사학에서 근데 찰스 3세가 윤동주 이름하면서 윤동주가 한 얘기를 그때 했어요. 새벽에 되면 나팔소리 들려올 거이다. 일제 말기에 그 윤동주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쓴 시야 이거가. 근데 새벽에 온다 그거야. 새벽에 되면 나팔소리가 들려올 거야. 통해 한쪽에 3천만의 나팔을 들고 서 있는 이미지를 봤어요. 새벽에 되면. 우리는 새벽을 맞고 있다 그거예요. 그때 일제 말기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잡혀서 순교하고 죽는 판에 한국이 새벽을 맞고 있다. 그거가 너무 거대한 계시록이기 때문에 찰스 황제도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윤 대통령 환영식에서 윤동주를 인용하고 외쳤다.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큰 감동을 주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대 세운 그런 동상들이 몇 개 있어요. 이순신도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에 가면 도처에 그런 동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순동주 이런 사람들 가면 동상 세우는 거 좋지 않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그죠? 연세대교라든가 이런 데다가 우리는 뭐 이순신도 왕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위인에 대한 그런 기념이라든가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빛나고 조금 더 분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나가다가 말이 이제 시작하다 거기까지 자꾸 갔는데 이제 그 소론적인 얘기를 끝내고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 있기 전에 옛날 전부터 사실은 글로벌한 그런 정신과 그런 포괄 그런 비전이 넘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역사 시작된 거는 천주교 역사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884년 개신교가 그리고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든 거는 그보다 꼭 100년 전인 1784년이고 그리고 1758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 전에 가톨릭이 들어왔고 가톨릭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7, 80년 전인데 그거는 날짜를 바꾸면 돼요. 자 보세요. 1784년인데 1758년에 우리나라 국조보감에 저 영동 지방에 천주교가 들어왔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가톨릭이 들어온 것이 1874년이에요. 1784년이에요. 1784년 개신교보다 꼭 100년 전이에요. 개신교보다 꼭 100년 전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한국 가톨릭교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1784년이에요. 근데 요 84 요를 거꾸로 쓰면은 85 이게 사실은 85인데 1758년에 우리나라의 국조보감에 1758년에 우리나라 국조보감에 저 영동 지방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고 불살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결론 시간이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확인하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런 얘기가 많을 텐데 우리나라의 그 왕조실록이 있죠. 그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은 그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글자 가지고 하기가 쉬웠다고. 제일 처음에 일성록 있죠. 일성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조보감, 그 다음에 승종원 일기, 그 다음에가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이 있고 다 실록 형태인데 승종원 일기 5글자죠. 그 다음에 국조보감은 4글자고 일성록은 3글자고 이렇게 되는데 이 4가지가 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역사책이에요. 왕조실록에 말하자면은. 근데 뭐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 글자가 6이고 승종은 5이고 국조보감은 4글자고 일성역은 3글자고 이렇게 3, 4, 5, 6 이렇게 해서 외우기가 쉬운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이 왕조실록은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한 가지만 쓰면은 편협하게 또 사사로운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가지를 썼어요. 4가지 썼는데 이 4가지 모두 다 왕이 살아있는 왕은 볼 수가 없어. 자기에 대한 기록이 많을 텐데 살아있는 왕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참 세계적인 전통입니다. 왕이 자꾸 보면은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쓰겠어요. 왕조실록인데 왕에 대한 기록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왕이 못 보게 했어요. 국법으로. 그래서 왕은 절대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왕조실록을 못 보고 물론 그전 왕 손왕권을 볼 수 있지만은 근데 여기 왕조실록 이름들이 참 재밌잖아요. 근데 일성농보 매일매일 돌본다 그런 거고 승종원은 요새는 말하면 감사원 일기 같은 건데 여기서 제일 신경을 우리가 쓸 게 국조보감이야. 국조보감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밝은 일들을 기억하는 보감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국조보감은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다른 그 왕조실록들은 좋은 일, 나쁜 일, 비참한 일, 기쁜 일, 괴로웠던 일, 좋은 일 다 써요. 그러나 국조보감만은 좋은 것만 써야 돼. 내가 보기에는요. 이런 타입의 역사가 돼야 돼요. 좋은 거를 물론 나쁜 것도 써야 할 때가 있지만은 좋은 거 쓰면서 나쁜 거가 곁들여서 씌워질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 왕조실록 가운데 국조보감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돼요. 왜냐 그런 국조보감은 찬란했던 거, 훌륭한 왕의 기록, 훌륭한 백성들의 사족 같은 거 그런 것만을 보화스럽게 보감이 될 만한 그런 것만 기록한 책이 국조보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사라는 것은 국조보감이 돼야 돼. 좋은 것을 기록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내가 지나가다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얘기했죠. 그죠?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건 우리가 산에 가서 봤을 적에 좋은 것만 그리니까 실물보다는 그림이 더 좋아. 왜냐 그러면 그림은 좋은 거를 골라서 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물을 보면서도 그림처럼 아름답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다시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선실 왕조실록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국조보감이 있다. 근데 국조보감은 그 나라에서 진행되는 좋고 찬란하고 기념될 만하고 보배스러운 그런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거기다가 보관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말하자면 보화와 같은 책이다. 그래서 이름도 좋잖아요. 국조보감. 나라에서 되는 밝고 보화로운 그런 책들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국조보감에 영동에 기독교가 들어왔댔다. 천주교가 들어왔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동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수양대군의 그 조카 그를 거기다 갖다가 버려가지고 왕이 못 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수양대군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조카를 갖다가 버린 그만큼 먼 데고 벽지다 그런 얘기야. 영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먼 지방, 벽지, 사람이 안 가는데 그런 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그게. 아주 이건 재밌죠, 그죠? 우리가 한번 이것을 확인했는데 누구도 안 가는 그런 벽지에 천주교가 들어왔다. 그리고 신주까지 부살났다라는 기록이 국조보감에 나온다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때 확인했지만은 그런 벽지까지 기독교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요. 전국에 기독교가 퍼졌다 그런 얘기야.
왜냐면 그게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갔겠어요? 그러면 벽지까지 갔다 그런 얘기, 기독교가, 천주교가 벽지까지 갔다 그런 얘기는 보통 사람은 가지도 않고 인연이 없고 사랑과 접촉이 없는 그런 산골짜기에까지 천주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독교가 전국에 퍼져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앞으로 보면 천주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적에 이교다, 이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종교다, 그리고 그것이 사교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순교자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천주교가 들어와서 신주까지 불살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말로 끝나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런 것을 다 처치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뭐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내버려두고 방치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전라도에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윤지충 뭐 이런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전라도에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전라도에 지금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호남, 영남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당시 전라도 남쪽에는 대개 그 귀양을 보내는 땅이에요. 귀양을. 정리하경에도 결국 전라도 저 남쪽에 이제 귀양을 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라도 저쪽에는, 남쪽에는 귀양을 보내는 그런 곳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귀양을 보내니까 한을 품은 그런 선비들, 그러니까 한을 품은 똑똑한 사람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한을 품은 똑똑한 사람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라도의 전통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라도 그러면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거기는 옛날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정부에서 배척을 받아가지고 추방돼가지고 가서 추방되었던 그런 지역인데, 다 총명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추자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 추자도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가고 그랬죠. 그래서 알고 보면요, 제주도 추자도 출신하고 전라도 출신들이 총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들어보세요. 관동에는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가서 신주까지도 부살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던 조정이 전라도에서 권상현이하고 윤지충이라고 하는 그 유교의 그 선비 거음을 두 사람이 믿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듣으니까 조정이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교난 사건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무슨 박해가 생긴 것이 바로 그게요. 영남이 아니고 전라도다 그런 얘기.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무식하고 평민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주 무식하고 시골 촌부들, 촌 야파들이, 촌로 야파, 시골의 할아버지들과 시골의 할머니, 촌로 야파들이 믿었을 적에는 아무 말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신주까지 불태워도 아무 말하지 않고 내버려뒀던 조정이 학자들, 윤지충, 원상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는 큰 사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큰 맞아만 그 박해 사건이 있겠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봤더라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처음에 기독교가 생겼을 적에 그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히랍 세계에 보냈죠. 그 다음에 라틴 세계에 보내고,
그다음에 독일 세계 보내고 그다음에 영국 세계 보내고 이제 우리 세계 교회사 보면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초대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히랍에 보낸 이유가 히랍에 가서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체화되기를 바라는 거야. 왜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돼야 근거가 뚜렷해지고 학문 그 신앙의 기초가 뚜렷해져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도신경도 외우고 성경도 배우고 다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근거가 있고 체계가 있고 확실하고 지적으로 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그것이 확립되고 시인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그것이 든든한 기초를 가진 신앙이 된다. 그래가지고 세계 역사도 히랍으로 먼저 갔다 그런 데고 한국에도 기독교가 전라도에 가니까 조정이 시끄럽게 되고 떠들고 놀라서 큰 박해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기회교난이라고 해야죠. 우리나라 최초의 큰 교난이죠. 자, 이런 걸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믿는다라는 거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학습 세례도 받으면서도 학습 문답 다 하잖아요. 세례 문답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덮어두고 믿는 거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어떤 학문적인 그런 기초가 있는 그 배경을 가진 그런 신앙이래야 참된 신앙이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에서도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오지 그랬는데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학문적인 그 선비들에게 그 많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선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성비들에게서도 이제 학파가 여럿 있었는데 그 학파 중에도 예수를 믿는 파가 생기고 예수를 천주교를 공격하는 파가 생기고 그래서 신소파, 뭐 공소파 그런 거가 생기고 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조선조가 뭐 왜 망했느냐 그런 말 할 적에 여러 파가 생겨가지고 그 파끼리 싸워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런 말도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최근에 와서 그 우파 좌파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요새는 뭐 목사들도 뭐 그리고 신부들도 완전히 갈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 우스운 말로 요새는 뭐 사랑할 적에도 누구 우파야 좌파야 뭐 물어보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예민하게 이런 것으로 갈라지게 되는 특별한 그런 세계에 우리가 지금 도착하고 있다 그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독교를 배경으로 가진 그때에도 이런 그 파벌의 싸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 천주교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그 믿는 과정에서 두 파가 말하자면 생겨요. 우파 좌파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카톨릭교 역사를 보면은요 재미나게 정약용이의 가문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 천주교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울 적에 어떤 특별한 타입의 어떤 카테고리 하나 찾아야 돼. 내가 이것을 이런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를 내가 처음에 쓸 적에는 민족 교회사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되니까 한국 교회를 글로벌 세계 차원에서 보겠다 하는 그런 걸로 보고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발굴해내니까 그게 또 다 나오고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두 타입의 기독교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쉽게 말하면은 황사용파하고 청화상파가 있었다 그런 건데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천주교회사는 정약용의 집안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회사 정약용 가문사
그렇게 되면 한국 천주교사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약용의 집안에서 제일 큰 사람이 정약 그러니까 정약현, 그다음에 정약전, 정약종, 그다음에 정약용, 현전, 정약. 그러니까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그러니까 현전, 종용 다 외웠어요? 현, 전, 종. 한 번에 그 전에 한번 썼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정약용의 집안인데 정약전, 정약현, 정약종, 정약용 이렇게 이게 형제들인데 이 말이 너무 길어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정약전이의 매부가 이벽이라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처음부터 끌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가 그 황사경이고 황사영. 그리고 정약전의 아들이 정하상이고 정하상. 그리고 정약용은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글에 썼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확인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황사영에는 내가 여기다 가져왔는데 황사영에는 다 정약용의 집안이에요. 정약의 집안인데 정약현이의 그 사위야. 황사영은 사위 그 딸의 남편의 황사영이고 그리고 정약용은 정하상은 정약전의 아들이고 자 그러는데 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아주 반역자예요. 제가 여기 황사영 백사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실물을 그대로 이게 복사한 거예요. 이게 13,000자인데 이 어마어마한 그런 글자인데 이거 글자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그 활자처럼 썼어요. 활자처럼 깨끗하게 쓴 건데 이게 손으로 쓴 글자예요. 다 보여요? 이거요? 황사영 백사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일종의 스파이 문서인데 여기에 그 잘 보면은 여기 제가 빨간 글자로 여기 쓴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여기 빨간 글자로 쓴 부분이 있는데 이거가 황사영이가 집에 저쪽 뭔가 지금 충청도 그저 뭔가 제천에 그 배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굴에서 숨어서 했는데 이 황사영이는 그 뭔가 그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 젊었을 때 그 뭔가 그 과거에 통과해가지고 왕한테서 직접 훈장을 받을 정도의 똑똑한 사람인데 천주교를 박해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그 배론이라는 데 가서 땅굴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 어두운 데서 땅굴에서 몇 년 살고지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히 되지 않은 사람은 햇빛을 봐야지 어두운 데서 계속해서 있으면은 아주 그 정신이 조금 돌죠. 좀 이상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총명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이걸 뭐 다시 이걸 뭐
여러분들께서 보일 리가 없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글씨인데 한 글자 쓰는데 지금 뭐 인쇄 활자 쓸 정도로 정확하게 썼어요. 근데 이거를 뭐 일종의 그 이상한 종이로 썼으면 뭐 이게 다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무슨 천 같은 건데다 썼다 그러는데 이 기적이 왜냐 이 글자가 이렇게 쓰면 번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번지질 않고 오랫동안 보존됐다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인데 이것도 누가 한번 이런 걸 자꾸 연구해야 돼요. 이거를 뭐 우리 유 박사도 같았지만 저 절두산에 있는 그 천주교 박물관 지하실에서 이걸 그때 실물 저 뭔가 이걸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사 연구원에 있던 분들이 가서 다 사서 집안에 다 하나씩 있을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보면요 한 글자가 깨알같은 글자를 이게 13,000자인데 이거를 계속 썼는데 이것이 종이에 썼으면 뭐 나가졌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한 천에 썼는데 번지지 않은 게 미스테리야. 참 이상해요. 이거 누가 연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쓴 부분에 뭐라고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양 기독교 제국에서 군함을 수백 척을 보내서 거기에 종병 5, 6만을 데리고 대포를 가득 싣고 와서 우리나라를 치라.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이 천주교야 지금. 자 서양 기독교 국가에서 군함을 수백 척에다가 종병 군사를 5, 6만 명 데리고 와서 한국을 때려부셔라. 그리고 기독교를 여기다 품어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가서 요 밑에 여기 또 요 밑에 빨간 줄 천 부분 있죠. 요 밑에 여기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은 참 잘 들어보세요. 우리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종병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때려 부숴서 우리나라가 망해서 없어져도 천주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천주교만 살았으면 된다. 우리나라 땅이 없어져도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그 뭔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거 찾아보면은요. 지금 황사용이가 순교자다 그래가지고 저쪽 뭔가 저쪽에 가면은 저기 정부 저쪽 이름을 좀 여러분 이거 찾아보면 황사용 무덤 그러면 나오는데 황사용 순교비다 그래가지고 황사용가 순교했다 그래가지고 큰 좀 뭔가 순교 전당도 짓고 그 앞에다가 묘비도 세우고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 찾아보면 여기 다 나와요. 제가 이거 껐으니까 지금 안 나오는데 황사용이가 순교자래. 뭐 내가 여기서 오늘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난 뭐 내가 믿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환자할 때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신부가 김대건 신부예요. 김대건 신부의 4대 손이 지금 김태용이라는 신부야. 그 사람이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그 좀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계엄령 그거 욕하면서 윤석열이가 지랄 발광 미사 시간에 지랄 발광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막 웃으면서 박수 치더라고요. 이게 천주교가 되게 어떤 타입의 미단 저는 지금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은 군사들 데리고 와 군함을 와서 우리나라 때려 부숴서 나라가 없어져도 천주교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지금 묘가 저쪽 일본 의정부 저쪽 이거 다 찾아보면 있어요. 정확하게 주소도 나오고 거기에 황사영 순교관이 있다 그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모시고 있어요. 저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에? 이런 사람이 정말 순교자예요? 그래서 같은 집안에 정화상이라는 사람은 정약전의 아들이에요. 정화상이라는 사람이 정약전의 아들인데 같은 집안이야. 그러니까 다 사촌지간에 같은 집안인데 상채상수라는 걸 썼어요. 이게 한문은 여러분들 다시 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상제상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재상서 그러니까 재상한데 썼다 그런 얘기예요. 재상한데 우리나라 맞아 국무총리한테 썼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 저희가 길게 말할 시간은 없지만은 여기 보면은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발전.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서 발전했다는 얘기는 그때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님의 나라니까 중국의 나라에 와서도 기독교가 발전했댔다. 그리고 특히 당나라 때에는 특히 정년 때에는 당나라 정관 때에는 경교가 대체가지고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초야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숭사했다. 아주 큰 예배당도 많이 세우고 경교비도 많이 세웠댔다. 그리고 큰 학자인 위증이라든가 방혈령 같은 사람들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책들도 많이 남겼는데 그런 거가 동방의 빛의 근원이 됐다. 그런 말들이 여기 쭉 나와요. 상제상서에. 그러니까 상제상서에 그런 걸 쭉 보면 좋은데 여기에는 천주교가 기독교하고 절대 배치되는 게 아니다 라는 하는 그런 변증론인데 이 변증론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때 아시아 전체의 천주교 신학교에서 교리 신학의 교과서로 쓰였어요. 이게 아시아 전체에서 중국, 홍콩, 뭐 비율빈 이런 데서 다 조직 신학의 교과서로 쓰일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걸 했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기독교가 배치되는 데가 별로 없고 좋은 것들은 다 서로 연결되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십계명 같은 걸 얘기하면서 거의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기독교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했고 특히 기독교는 왕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왕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왕께서는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면서 밤잠도 못 주무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충성도 여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제상서는 사춘 황소영하고는 전혀 반대로 천주교 기독교는 국가적인 말하자면 그때는 유교니까 유교적인 그런 전통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기독교하고 상통하는 데가 있고 충성스러운 종교다. 그런 말을 쓴 것이 이건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것은 전체 아시아의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쓸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사영의 그에 비해서 황사영은 물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글씨도 저렇게 정확하게 잘 쓰고 힘써서 애써서 그랬지만은 저렇게 반역적인 요소가 있었고 이 청하상에는 같은 집안이지만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것이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말씀의 핵심은 우리 천주교사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정약용 집안의 역사가 될 정도로 그 집안의 역사만 잘 봐도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도 뭐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연락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제 퍼져나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정화상회가 썼던 그런 이런 책들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동네인가 나와가지고 많은 영향을 줬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 얘기하는데 한 가지 말할 거가 이 정화상회가 상제상서를 썼던 그 날짜가 1939년이에요. 1839년 1839년인데 1839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가지고 처음에 왕의 문서를 쓴 거 그가 여러분들 아시죠? 왕의 문서 쓰고 한글을 가지고 왕의 문서를 쓴 거가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때 아시죠? 임진왜란 때 쇠환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쇠환문 그래가지고
일본에 그 잡혀가 있는 포로들에게 왕이 글을 써서 그때 뭐 일본에 좋아서 간 사람도 있고 쫓아간 사람도 있고 포로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왕이 이 글을 써가지고 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이 쇠환문인데 그 쇠환문이 거기 한글이 써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정확하게 국내에서는 헌종이 1839년 같은 해요. 상채상스를 쓴 그 같은 해에 헌종이라는 왕이 척사유놈이라고 하는 걸 냈어요. 척사유놈이라는 걸 썼는데 척사유놈이라고 하는 것은 척사유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자를 봐서 다 아시겠지만은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놈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면서 소리를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하사하는 글을 유놈이라고 그래요. 척사유놈이라고 하는 글을 같은 해에 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한문으로 그때는 뭐 한문이 다 썼으니까 한문으로 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글로 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왕이 한글을 쓴 것이 이것이 처음이에요. 나쁘든 좋든 한글로 왕이 공무서를 냈다 그런 얘기예요. 척사유놈 1839년 헌종이 이 척사유놈이라는 걸 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이런 말했죠. 영동에 무식한 사람들한테 천주교가 들어왔을 적에 조정이 아무 관심도 안 쓰다가 저 전라도의 유식한 선비들이 그때 유명한 학자인 윤지충, 권상현 같은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아주 고차적인 그런 학자들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정이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지배해가고 끌어가고 있는 선비들이 천주교를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박해가 일어나서 수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누가 얘기가 날 걸 저는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로마 제국 때 기독교인이 조선의 천주교인들만큼 많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으랴. C.H.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세계의 기독교사를 썼는데 그런 말을 썼어요. 초대 로마 교회 때 우리 로마 박해받아 구원받았으니 뭐니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초대 로마 제국 때 순교한 기독교인이 조선의 천주교인들만큼 박해를 받았으랴 그런 말이 있고 이광수는 1917년에 글을 쓰면서 천주교도들의 순교를 얘기하고 그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 공부 많이 했어요. 조선의 천주교인들의 순교를 쭉 얘기하면서 내 혈관에도 이런 순교자의 피가 흐르거니 하면은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인들의 순교 역사는 세계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인데 스티븐 닐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썼어요. 스티븐 닐이라는 사람도 기독교 역사를 쓰면서 한국 천주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만큼 고통을 당했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조선 천주교인들만큼 더 심한 박해를 받았느냐라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런 말까지 했으니까 엄청난데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책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한국 천주교인이 그때 2만 명인데 2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에 죽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큰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 천주교든 개신교든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냈기 때문에 한국이가 지금 축복을 받고 그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빛내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헌정의 척사 이름이 한글이 됐다는 의미가 뭔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는 중국에 드나들던 학자들 일이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천주교 천주교라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 여러 학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학자들이 기독교다 그거예요. 학자들이 천주교다 그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충돌도 생기고 그렇지만 유학자들 사이에서 천주교가 퍼져나갔다. 그래서 지금 문제 생겼다 그런 건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썼어요. 근데 왜 한글로 썼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천주교는요, 학자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계층의 하향 구조를 가졌다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계층이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를 가졌다 그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깍불에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 우리 그 개신교는 처음에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향 구조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다 똑똑해지고. 근데 천주교는 이 예수 믿는 천주교 신자들의 유식층의 그 계층의 하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향 구조. 그래서 한문을 못 읽는 그런 일반 시민들도 읽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척사 유놈이라는 걸 한글로 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상류층에 들어와서 하향 구조를 가졌고, 우리 개신교는 하류층에 들어와가지고 상향 구조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역사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가 나타난 것이 마지막 그 헌정의 척사 유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 천주교 역사가 되게 마무리되고 그러는데, 이 한국 천주교의 역사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은 상제상서하고 황사용백서 그리고 정약용 집안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는 대개 다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까 스티븐 닐이나 로빈슨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 천주교인들은 그 신앙의 밀도가 너무 깊어서 로마 제국의 천주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죽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인 천주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 본래 천주교가 가졌던 그런 놀라운 그런 그 공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은 여기서 뭐 그런 말 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천주교는 많은 의미에서 좌파 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게 천주교 때까지의 그 뭐인가 그 글로벌 얘기는 다 했는데, 이제 그 개신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한번 다 정리하고 총괄하는 의미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종합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제가 한국 근대화의 창세기라고 불러요. 한국 근대화의 창세기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실제로는 선교사들의 공헌이 많다 그런 건 확실하고, 그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거가 날짜가 1882년이에요. 제가 그 강의할 때 1882년 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저하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얘기할 거가 뭐 시간적으로 많이 제한됐지만은 1882년 그게 한국 기독교의 창생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07년은 평양 대붕이죠. 이것도 아주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혹시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은 1907년에 한국의 대붕은 지금까지 세계 기독교를 상징하던 러시아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콘스탄틴에 갔다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모스크바로 갔어요. 그 기독교의 수도가. 그래서 모스크바를 지금 제3의 로마다 그러는 건데, 지금 크렘린 광장에 있는 그런 높은 건물들이 다 그 기독교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콘스탄티노플에 갔다가 거기에 마호메트 교도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모스크바로 갔어요. 그래서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가 세계 기독교를 상징하던 그런 나라인데, 세계 기독교를 상징하던 백인 서양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가 일본한테 망했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의 이미지가 세계사적으로 떨어졌어요. 세계사적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을 다시 일으킨 게 1907년의 한국 기독교예요. 그래서 1907년의 한국 기독교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1919년의 3.1운동은 독립선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독립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세계가 지금 무력의 시대여서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고 있고 세계 역사를 지금 주도하는 것이 한국이다. 그런 타입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919년, 그리고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는데 1931년은 제가 한국의 세계사의 계시록이다 그래요. 제가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국교회사 연구에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1882년은 한국교회의 창세기다 그래요. 한국의 창세기다.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1907년은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를 다시 세계 역사에 올려놓은 게 1907년에 러시아의 패망 때문에 기독교의 멸망이다라고 하는 걸 온 세계가 생각했을 적에 한국에서 세계 기독교를 다시 역사에 올려놓은 것이 1907년이에요. 1907년에 세계 기독교의 부흥사예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은 한국 교회가 세계사와 같이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1919년은 3.1운동은 한국이 세계 역사와 같이 가고 있다. 그런 거고, 1931년은 한국 교회의 세계사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지금 제가 네 시대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역사에 대한 그런 긍지, 자존심 이런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앞으로 뭐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말을 서둘러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1881년은 제가 요거 결론적으로 얘기하겠고, 1907년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백인 기독교의 상징인 러시아가 몰락했기 때문에 백인 서양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표상이 몰락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평양 대붕에서 성령 강림으로 그것을 세계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놀랐어요, 세계가. 그래가지고 1907년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인 그
1907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인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 1907년에 헨리 반 다이크의 찬송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세계 기독교가 몰락했다가 다시 세계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는 것을 보고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부른 건데 잘 들어보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변함없어 하나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여러분들 이 찬송가 4절까지를 잘 불러보면은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가 다시 세계 역사 무대에 올라서는 그런 기록들이 다 거기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우선 말해놓고 1882년에 그 창세기를 얘기할 텐데 이것도 우리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결론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1881년에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근대화시켰어요. 군대를 근대화시켜.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박영효가 이수정이하고 같이 미국에 일본에 건너가는 과정에서 태국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때 동행했던 이수정이가 일본에 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해요. 자, 그러니까 1882년에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데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때문에 태국기가 생겨나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번역돼요. 마가복음이 번역돼. 이거는 이모군란 때문에 일본에 가야 됐던 박영효하고 이수정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면 이런 사건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때문에 성경이 번역되고 태극기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태극기가 생겼다, 그런 얘기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1881년에 우리가 그전에 물론 일본하고 수조약도 맺고 그랬지만은 세계 그때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미국하고 우리가 한미 수요 조약을 맺어요. 1882년에 한미 수요 조약을 맺는데 그 한미 수요 조약을 맺는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한미 조약을 맺을 적에 우리나라 조선실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천국의 각발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천국에 간접 직접적으로 많은 그걸 받아왔어요. 집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간섭을 받아왔죠. 그래서 심지어 고종의 왕인 대우군까지도 잡아가고 가서 돼지 먹이고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독립을 하셨지만은 중국의 그 간섭을 많이 받아왔죠. 그런데 이 한미 수요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 왕조실록에 쓴 기록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각반을 벗어나는 절호의 계다, 그런 글이 나와. 그러니까 한미 수요 조약은 우리가 천국에서 직접 간접의 그런 간섭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야, 한미 수요 조약이. 그리고 그때 미국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하고 세계에서 제일 약한 나라가 대등하게 앉았어요. 대등하게 앉았어요. 그때 천국이 얘들 약하니까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도 독립국이야, 우리가 마주 앉을 거야. 그러면서 미국이 그 큰 나라가 조선하고 대등하게 앉았어요. 그리고 외교관계가 끝나면 공사관을 세우는데 공사관이 북경의 미국 공사관하고 서울의 미국 공사관이 동격이에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그 미국 공사관은
민씨라고 하는 건 왕족의 집안이 그 정택인데 그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조선의 전통을 지켜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천국의 공사관하고 미국 공사관하고 서울의 미국 공사관이 동등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고마워서 민혁이라는 사람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에트란 갑자기 생각 안 나. 무슨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앞에 가서 큰 절을 하죠. 그것이 미국 신문에 다 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절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미국이 이 민요회가 돌아올 적에 미국에서 큰 군함이 트렌톤호라고 하는 건데 트렌톤호라고 하는 군함에 태워가지고 유럽을 다 구경시키고 동경에 둘러가지고 북경 둘러가지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다 보라 그거야. 우리는 한국을 이렇게 해준다 해서 동경에도 둘르고 북경도 둘러가지고 우리는 한국을 이렇게 대우해준다라는 걸 해줬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 알렌이 나중에 우리나라 1884년에 9월달에 서울에 들어오는데 서울이 그때까지도 트렌톤호 군함 장병들 고맙습니다. 그런 프랭카드가 걸려섰다 하는 걸 보았대요 알렌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한국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의 공사들 민요에게 그 유럽 다 구경시켜주고 일본에 가서 야 우리는 한국을 이렇게 해줘 보여주고 중국도 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왔다 그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였어요? 미국이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로는 미국과 한국이 동등한 나라가 됐다. 그때부터 한미관계가 지금까지 서 있으니까 한미관계는 6.25 때 세워진 게 아니고 실제로는 1882년 때부터 벌써 세워졌다 그런 얘기야. 내가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6.25 때 얘기를 못할 때니까 미리 얘기하는데 6.25 때요. 그 해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그 해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반이 한국에 와서 그때 졸업한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소위가 반이 한국에 와가지고 반 이상이 사상을 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국은요 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서 헌신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기독교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나라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지나가다가 말하는데 한국은요 헌법의 전문에 3.1운동하고 4.19가 국가 그 헌법의 기초예요. 국가의 기축이 3.1운동하고 4.19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좋긴 좋지만 다 투쟁이야 투쟁. 싸워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하려면 싸워야 돼. 미국 기독교와 자유 민주주의 이거가 헌법의 기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봉사하는데 우리는 좋긴 좋지만 4.19 3.1운동 다 역사적인 사건이야. 싸우는 것 가지고 국가의 기초가 되시니까 우리는 뭐가 있으면 싸워야 되는 줄로 생각한다. 이런 거가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다. 그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지금 1882년이 창세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 바로 그 해에 중국에서 우리가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국립 성서공회 선교사하고 서상윤, 김진아, 이성아, 김진기 이런 사람들이 다 합해가지고서 1872년대부터 성경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1800 여기 나와 있죠. 1882년에 바로 누가복음을 성경책을 만들어낸다 거예요. 아까는 그 이수정이가
일본에 가서 성경을 마가복음을 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왜 마가복음을 처음에 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은 예수의 왕권에 대한 그런 것이 강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마가복음 번역했을 거다 그거고, 존 로스가 중국에서 만주에서 번역한 것은 이 백홍준이라든가, 백홍준이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김양선 목사의 할아버지죠.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지. 근데 이 누가복음을 처음에 만들었죠. 누가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누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목격한 것을 쓴 게 누가복음이죠. 예수와 쫓아다니면서 목격한 것을 썼으니까. 누가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누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도 목격한 것을 썼으니까 다 쫓아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나는 목격한 것을 썼다 그러니까 다 쫓아다니면서 본 걸 썼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그 누가 보면 어디에도 뭐 누가가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항상 옆에 섰어요. 왜냐하면 목격한 것을 썼으니까. 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을 그때 처음 생각하고 얼마 후에 요한복음을 해냈다 그런 얘기고, 넷째로는 그 1882년 넷째로는 여러분 그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그 화란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그 언더우드가 졸업한 미국의 화란 신학교, 그거가 저 미국 프린스턴 옆에 있는 뉴브라스라는 데가 있는데, 나도 그럼 뉴브라스라는 갔댔는데 그 신학교였는데 정말 조그매요. 그때 미국에서 신학교가 뭐 처음에 생긴 조그마지. 근데 그 신학교를 언더우드가 졸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는데, 그 뉴브라스 신학교 그것을 세웠던 그런 데서 이 그리피스도 공부했어요. 근데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일본에 와서 오래 활동했고, 그 사람의 대단한 그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은둔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을 처음에 썼는데,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말하자면 그 과학적인 학문적인 그런 책이 바로 이 은둔의 나라 한국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학문적인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은 책을 많이 본 거 다 인용구 그대로 썼고, 지도 같은 거, 통계표 같은 거, 그러니까 근대적인 의미의 책을 제일 처음 이 사람이 냈다 그래가지고 위에 올린 거예요. 1881년에 한국의 창세기라고 하는 의미가 한국에 관한 정말 학문적인 그런 책이 제일 처음에 씌워진 것이 그리피스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글로벌한 그런 것이 된 거가 1884년, 1907년, 1919년, 1931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공부하면은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 더구나 한국이 세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세계사적인 사명,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앞에 나가서 세계를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생겨나서 얼마 전에 BBC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둘째 나라다, 창조적인 세계에서, 그 말 기억나죠? 한국 일제에 시달리고 유교에 시달리고 독재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제일 비전이 밝은 그런 창조적인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걸 BBC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세계 계시력을 보여주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끌고 가는 엄청난 저력을 가진 민족이고 국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꼭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